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요,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입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삶과 사랑과 그리고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장 중요하고 감동적이고 배울 것이 있는 스코트가 죽음을 맞이하는, 노년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고 그의 아내 헬렌이 스코트를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길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며 한 부분도 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이야기와 그리고 인용구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책을 그대로 이 차트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길 수도 있는데요. 책을 그대로 읽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무 좋은 내용이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직접 읽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스코트와 나는 죽은 뒤의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알고 싶은 호기심이 있었고 죽음이 어떤 것일지 큰 기대를 가져왔는데 이제 스코트가 삶의 마지막에 점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 많은 시간을 들여 얘기하고 책을 읽었다. 우리 집 서재에는 죽음과 죽어가는 과정에 관한 책이 수십 권 있었는데 거기에는 오래전에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책도 있다. 그 가운데 희귀본으로 유명한 프랑스 천문학자 카미유 클라마리옹이 쓴 3권짜리 책 죽기 전, 죽음, 죽은 뒤가 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삶의 연속성과 의식이 이어짐을 믿었다.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믿는 더 많은 만남과 더 많은 기회를 간절히 바랐다. 우리는 죽음이란 종말이 아니라 옮겨감이라고 느꼈다. 그것은 삶의 두 영역 사이에 있는 출입구였다. 이 문제에 관해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온 불가지론자 로저 볼드윈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코트는 이렇게 썼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변화지.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것과 비슷하게 언제나 다시 또 다른 날로 이어지지. 2번 다시 같은 날이 오지 않지만 오늘이 가면 또 내일이 오네. 사람의 몸뚱이는 생명력이 빠져나가면서 먼지로 바뀌지만 다른 모습을 띤 삶이 그 생명력을 받아 이어진다네. 우리가 죽음이라 부르는 변화는 우리 몸으로 보아서는 끝이지만 같은 생명력이 더 높은 단계에 접어드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 나는 어떤 식으로든 되살아남 또는 이어짐을 믿네. 우리 삶은 그렇게 계속되는 것이네. 스코트는 오랫동안 스스로 의도하고 목적이 있는 죽음에 대해 얘기해 왔다. 그이는 자신이 완전히 무능력자가 되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려고 했다. 요양소에서 두려움에 떨며 오랜 시간에 걸쳐 죽어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았다. 왜 우리의 마지막 날과 죽음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할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쾌적하고 낯익은 환경 속에서 조용하고 조화롭게 사라지는 대신에 우리는 비싼 돈을 들여 우리가 사랑해온 이들을 병원이나 요양소로 보내어 그 과정을 편안하게 돕기보다는 자연스럽지 못한 수단으로
막으려는 낯선 사람들에게 맡긴다. 우리는 불편함 속에서 울음으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떠날 때는 적어도 어느 만큼 우리의 목표를 이룬 가운데 위엄과 완전함을 지닌 채 갈 수 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가 지향해서 일해온 우리 삶의 일부인 것처럼 느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과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죽음이 오리라는 것을 알았고 기다리고 있었다. 허친슨이 1925년에 쓴 소설 커가는 목표에서 묘사한 주인공처럼 스코트는 하루 일을 마치고 집안이 잘 정돈된 문가에 서서 그 앞에 펼쳐진 넓은 들판을 바라보며 저녁을 맞이하는 남자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스코트는 자기 힘이 아주 사라지기 전에 가고 싶어 했다. 그이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가기를 원했고 의식을 갖고 또 의도한 대로 죽음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 협조하면서 죽음과 조화를 이루고자 했다. 그이는 죽음의 경험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기꺼이 그리고 편안하게 몸을 버리는 기술을 배우고 실천하기를 기대했다. 죽음으로써 그 자신을 완성할 것이다. 그동안 어떻게 사는지 배워왔는데 이제 어떻게 죽는지 배우고자 했다. 노자는 생명이 열매를 맺고 떨어지게 하라고 말했다. 스코트의 삶은 완전한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이제 가도록 놓아줄 준비가 되었다. 다일런 토마스는 이렇게 좋은 밤에 점잔을 떨 수 없지 않은가 하고 노래했지만 스코트는 자신의 죽음이 점잖고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평온하게 이루어지길 바랐다. 그이는 궁극적인 경험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몽롱하거나 의식이 없는 채로 가는 대신 죽음을 음미하고 심지어 즐기고자 했다. 그이는 특히 소로와 웰즈 경우와 같은 평온한 최후를 좋아했다. 1862년 소로의 누이는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오빠가 오랫동안 앓고 있을 때도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불평이나 우리와 같이 남아있으려고 하는 소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빠의 완벽한 만족감은 참으로 훌륭했으며 생기와 기쁨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윽고 숨이 점점 약해졌고 아무런 저항 없이 오빠는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기자가 웰즈의 마지막 날 즈음에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웰즈는 지나치리만큼 기자를 소홀히 대접했다. 나를 방해하지 마시오. 내가 지금 죽느라고 바쁜 걸 보지 못하시오? 하는 말이 기자가 들은 말 전부였다. 이 두 이야기는 스코트를 즐겁게 했으며 의심할 바 없이 그 자신이 떠나는데 좋은 모범이 되었다. 죽음에 맞닥뜨리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법들이 있는가. 죽는 사람 수만큼이나 많다. 죽음이 실제로 어떨지는 우리 자신이 갈 때까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뒤틀린 떠남 또는 쾅 닫힌 문처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조화로운 정점, 절정으로 만들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행동으로 죽음을 맞는가 하는 열쇠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바람직하기로는 열린 눈과 감각을 가지고 떠나며 옮겨감을 환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준비하면 우리는 분별 있고 평온한 마음으로 뜰을 걸어 내려가 문을 열고 그 길의 모든 과정을 눈여겨보면서 갈 수 있다. 우리 모두는 훨씬 더 위험하고 혼돈스러운 과정인 탄생의 과정을 겪었으며 그것을 넘어 살아왔다. 이제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보아야 할 때다. 스코트가 80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을 노인이라 부르는 것을 듣고 나는 화가 났다. 90이 넘어서는 받아들이긴 했지만 스코트는 90대 중반까지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의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 무렵 그이는 이 힘이 조금 줄어드는 기색을 보였을 뿐이었다. 뛰어난 건강을 지닌 그이도 노년기를 피할 수는 없었다. 그의 타고난 체질, 환경, 식사법, 습관, 감정, 삶의 방식,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건강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었다. 그이는 92의 마지막 책, 문명과 그 너머를 마쳤다. 6군데 출판사가 그 책은 팔리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을 그린 이 책의 출판을 거절했다. 스코트는 그 책이 서구인들과 그 약탈 문화에 뒤따르는 위험한 과정에 대한 진정한 탐구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인쇄업자를 고용하여 조판을 하게 했다. 그 책은 1975년에 출판되었다. 그이는 죽기 전 해인 1982년 말 사후의 힘이라는 책을 쓰고 있었다. 우리는 약을 먹는 대신에 건강을 실천한다. 그리고 현대 생활의 신조인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얻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덜 갖되 더 충실하기 같은 책을 몇 권 더 함께 쓰려고 계획했다. 스코트가 96이 되자 나는 그이의 에너지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이의 건강한 체격은 마침내 쇠약해지고 육체는 다해가고 있었다. 그 몸은 다 다른 연장이었고 그이는 물러서서 자기가 바라고 새롭고 더 생산적이기조차 한 경험의 세계로 갈 준비가 되었다. 프로이드는 죽기 전에 친구에게 이렇게 썼다.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온 뒤의 당연한 결과로서 나는 지쳐있다네. 나는 이제 쉬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네.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연결되어 있던 유기적 요소들이 이제 서로 떨어지려 하고 있네. 대체 누가 그 요소들을 강제로 계속 붙어있게 하고 싶어 하겠나. 96이 지나자 스코트는 몽테뉴를 인용하면서 말했다. 나는 죽어서도 양배추를 심고 싶소. 그이는 정 같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정원 일과 장작더미 쌓는 일을 했다. 여전히 날마다 집안일을 하고 밖에서 나무를 가져오리라고 읊조렸지만 통나무를 6개 대신 3개, 마침내 미안해하면서 한 번에 1-2개를 가져오는 데서 보듯 그이가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힘이 없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이는 원망스러워하며 올리버 웰델 홈스의 시 마지막 잎을 읽고 싶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말하네. 그이가 한창이던 시절, 시간의 날이
가지를 치듯 그 일을 베어내기 전에 그 마을을 통틀어 그만한 사람은 보지 못했노라고.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지요. 그이는 로마인 같은 코에 뺨은 눈 속에 핀 장미 같았다고요. 허나 이제 그의 코는 가늘어지고 긴 자루 같은 턱에 의지하며 허리도 굽고 웃음 속에서 슬픈 주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마지막 잎들로 내가 살아 있어야 한다면 봄날에 웃음 짓게 해주십시오. 내가 매달려 있는 오래되고 버려진 가지 위에서 내가 지금 그러하듯이. 스코트는 즐거운 회상에 젖는 듯이 예이츠의 식구를 인용했다. 노인이란 지팡이를 짚고 누더기 옷을 걸친 볼품없는 것, 죽어가는 짐승에 붙들어 매인, 그리고 이 불합리, 오 가슴이 찢어지네, 이 우스꽝스러움, 개꼬리같이 내게 매달려 있는 이 나이 먹음을 어쩌면 좋을까. 우리가 함께한 마지막 여행은 1980년 국제채식주의자 회의에 참석하러 인도에 간 것이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아이오와에 들러 주립대학에서 한 번, 또 메인의 바우틴 대학에서 한 번, 그렇게 2번 그의 일생에서 가장 훌륭한 강연을 했다. 한 청중이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 스코트 씨가 나이 98에 보여준 힘과 내면의 정열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는 그의 강연 기술이 마치 절정기에 이른 것처럼 느꼈습니다. 메인으로 돌아와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먹을 것들을 기르고 나무를 자르며 글을 쓰고 수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일을 계속했다. 시몬 드 보부아르는 나이 먹음에서 노인에게 건강보다 더 큰 행운은 계획을 세워 바쁘고 유용하게 살면서 권태와 쇠퇴에 사로잡히지 않은 것이다 고 말했다. 스코트는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평생의 한순간도 따분해하거나 흥미로운 주제를 잃어버린 일이 없었다. 보부아르는 말하기를 노년이 전생의 부조리한 패러디가 아니라면 단 하나의 해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존재의 의미를 갖게 하는 목적을 추구하는 일, 개인이나 단체 또는 대의를 위해 사회 정치적이거나 지적이고 창조적인 작업에 헌신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고 했다. 그리고 이어서 100살이 넘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21년 동안의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얘기한다. 여기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주의 깊은 계획을 세운다. 그 사람들은 공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젊은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나름대로의 소박한 관심거리와 재치 있는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들의 욕구는 건전하며 대단한 인내심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보통 완벽하게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낙천적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100살을 넘긴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아주 드문 존재들이다. 빅토르 위고는 1880년에 이렇게 썼다. 반세기 동안 나는 산문, 시, 역사소설, 희곡, 연애소설, 전설, 풍자와 서정시, 노래로 생각을 표현해왔다. 나는 이 모두를 시도해보았다. 그러나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의 거의 1000분의 1도 말하지 않은 것처럼 느낀다. 무덤에 가면 나는 하루 일을 끝냈다고 말하겠지만 내 생의 일을 끝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나의 하루 일은 다음 날 아침 또 시작될 것이다. 무덤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열려있는 여행길이며 해질녘에 닫혔다가 동이 트면 다시 열린다.
내 일은 이제 시작이며 겨우 기초를 닦았을 뿐이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이 완성을 향해 끝없이 오르는 것을 보고 싶다. 무한에 대한 갈망이 무한을 증명한다. 젊은이 중심의 문화에서 노년은 낮게 평가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 노년에 나타날 수 있는 자질은 흔히 무시되거나 경시된다. 노년에 얻어지는 직관, 지식, 지혜, 훌륭한 유머는 젊은 시절에는 결코 얻어질 수 없는 것이다. 당신 뜻대로의 아담처럼 스코트의 나이는 서리가 내렸으나 온화하고 원기 있는 겨울 같은 것이었다. 목표와 자극을 주는 일이 앞에 펼쳐지는 가운데 그의 노년은 충만한 시간이었다. 스코트는 마지막 수십 년 동안 온기를 잃지 않고 한결같이 자세로 살아왔다. 그의 70대는 노령이 아니었으며 80대는 노쇠하지 않았고 90대는 망령이 들지 않았다. 그의 정신은 80대 후반에도 여전히 분별있고 정확하며 예민하며 여느 때처럼 강연하고 책을 읽고 날마다 글을 썼다. 스코트는 말했다. 일은 사람이 늙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일이 곧 내 삶이다. 나는 일이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다. 일하는 사람은 결코 권태롭지 않고 늙지 않는다. 희망과 계획의 자리에 후회가 들어설 때 사람은 늙는다. 일과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늙음을 막는 가장 훌륭한 처방이다. 이제 그이는 그 끝에 마주서고 있었다. 98살에 인터뷰를 하면서 99까지 살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고 말하는 그의 푸른 눈이 빛났다. 당신이 아시다시피 그것은 확신할 수 없는 전망입니다. 나이가 들면 표현력과 직관력이 떨어집니다. 시간 말고는 내게 남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계속 살고 싶습니다. 휘트먼은 꽤 이른 나이인 70세 이렇게 말했다. 오래된 배는 긴 항해를 할 만한 형편은 못 되지만 깃발은 여전히 돛대에 달려있고 나는 아직 키를 잡고 있다. 마크 트웨인에 관해서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 몫의 일을 해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돌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오래 살았다. 세상이 나쁘게 되어 가자 그이는 주저없이 그곳을 떠났다. 스코트의 친구이자 시인인 리처드 올드리지는 이렇게 썼다. 이제 말을 걸 사람이 많이 남지 않았다.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그이가 여기에 있지 않는 날이 머지 않았다. 나는 스코트의 자료 모음에서 손바닥 크기의 카드 위에 손으로 정성스럽게 이런 메모를 보았다. 사람을 삶에 연결시켜주는 개인의 끈이 약해짐에 따라 삶의 단계도 희미해져 간다. 사회적 측면도 점점 흐릿해진다. 그에 따라 그 사람을 삶과 메워주는 힘도 줄어든다. 저녁을 먹은 뒤에 남은 저녁 시간은 우리에게 여전히 진지한 독서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나는 라즈니쉬의 강연에서 두 구절을 따 스코트에게 읽어주었다. 삶에서 가장 커다란 수수께끼는 삶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이다. 죽음은 삶의 절정이자 마지막에 피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죽음에서 전체로서의 삶은 응축된다. 죽음에서 당신은 도달한다. 삶은 죽음을 향한 순례이다.
시작 그 순간부터 죽음이 오고 있다. 탄생의 순간부터 죽음은 당신을 향한 출발을 시작했다. 죽음은 전 세계에 걸쳐 수백만 가지 방법으로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다. 존재는 죽음으로 자신을 새롭게 한다. 죽음은 가장 커다란 수수께끼다. 삶은 다만 죽음을 향한 순례이기 때문에 죽음은 삶보다 더 신비로운 것이다. 나는 또 이집트의 사자에서 가운데 한 구절을 읽어주었다. 죽음은 병든 사람이 회복하는 것 같이, 병을 앓고 난 후에 정원으로 나가는 것 같이 오늘 내 앞에 있다. 죽음은 여러 해 동안 갇혀있는 사람이 간절히 집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오늘 내 앞에 있다. 죽음은 칼과 방패로 상처 입은 사람에게 의사가 고약을 발라 치료하듯이 오늘 내 앞에 있다. 나는 부제레가르드가 1913년에 쓴 책 위대한 어머니에서 의미심장한 구절을 만났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든 자연에는 생기를 주고 지속시킬 뿐 죽음의 원칙은 없다. 그 전체를 통해 자연은 모든 형태와 변화물로 나타내는 생명이다. 의심할 바 없이 특별한 현상의 소멸은 있으나 가장 약하고 작은 것에서조차 절대적이고 완전한 죽음은 없는 광대하고 무한한 생명체이다. 죽음처럼 보이는 것은 이제 막 새로 시작하려는 생명의 상징이자 징표이다. 죽음과 삶은 더 높은 형태로 가고자 하는 생명 자체의 싸움일 뿐이다. 모리스 메털링크가 1913년에 쓴 책 영원한 미래에는 이런 훌륭한 구절이 있다. 여기 열린 바다가 시작된다. 여기 찬란한 모험이 시작된다. 사람의 호기심과 나란히 가장 높은 갈망처럼 높이 솟아오르는 유일한 것.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삶의 형태로 죽음을 보도록 우리 자신을 맞추자. 탄생을 볼 때와 같은 눈으로 그것을 보는 법을 배우자. 그러면 곧 우리 마음은 탄생을 축하할 때 같은 기쁜 기대를 품고 죽음의 발자국을 따라갈 것이다. 탄생과 죽음은 우리 지식의 한계를 표현하려고 지은 말이다. 한 친구가 자기 어머니의 죽음에 관해 우리에게 썼다. 죽음은 단지 지평선입니다. 지평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를 표시하는 것 뿐입니다. 나는 스코트가 새 지평선을 찾기 위해 앞으로 나갈 뿐이라고 느꼈고 그이가 좋아하는 우화를 떠올렸다. 나는 바닷가에 서 있다. 내 쪽에 있는 배가 산들바람에 흰돛을 펼치고 푸른 바다로 나간다. 그 배는 아름다움과 힘의 상징이다. 나는 서서 바다와 하늘이 서로 맞닿는 곳에서 배가 마침내 한 조각 구름이 될 때까지 바라본다. 저기다. 배가 가버렸다. 그러나 내 쪽에 누군가가 말한다. 어디로 갔지?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전부이다. 배는 우리 쪽을 떠나갔을 때의 돛대, 선체, 크기 그대로이다. 목적지까지 온전하게 짐을 싣고 항해할 수 있었다. 배의 크기가 작아진 것은 우리 때문이지 배가 그런 것이 아니다. 저기 봐, 배가 사라졌다.
고 당신이 외치는 바로 그 순간 저기 봐, 배가 나타났다 하며 다른 쪽에서는 기쁜 탄성을 울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스코트와 나는 함께 우리 삶을 마무리 지어왔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여기에는 생각해야 할 생리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이가 어떻게, 어디에서, 누구에게 다뤄지기를 바라는가. 나는 그이가 곳곳에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도구로 가득 찬 병원이 아닌 집에서 머무르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이는 어떠한 약도 먹지 않으려 했고 의사를 피하고 싶어 했다. 그이는 점점 쇠잔해졌고 약해지는 육체를 지속시키는 데 대한 관심이 줄었다. 그이가 더 이상 자기 몫의 짐을 나를 수 없고 자신을 돌볼 수가 없을 때 그이는 갈 준비를 했다. 나는 이 점에서 그이와 같았다. 사람이 죽는 방법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이가 품위 있게 그렇게 하도록 도왔다. 다가오는 끝을 눈여겨보면서 나는 그때까지 내 삶에 있었던 큰 사랑과 떠남을 생각했다. 두 번의 빛나는 순간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 우리 아버지가 플로리다 병원에서 운명하고 있을 때 어머니와 내가 같이 병실에 들어갔다. 아버지는 의식이 돌아와 문간에 서 있는 우리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두 사람이라며 행복하게 속삭였다. 그것은 우리 두 사람에게 두고두고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스코트가 메인에서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동안 집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한마디 말이 내게 크나큰 감동을 주었다. 그 사람이 숭배해온 톨스토이와 간디 말고 동시대인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서 그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헬렌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인터뷰를 하러 온 사람은 이렇게 썼다. 헬렌은 젊은 처녀처럼 행복한 탄성을 지르며 방을 가로질러 달려와 그 극적인 찬사에 대해 그이를 껴안고 키스했다. 스코트는 아주 흐뭇한 얼굴로 헬렌에게 잔잔한 웃음을 보냈다. 스코트의 기력이 떨어짐에 따라 강연 요청이 들어오면 내가 그 대신 약속을 이행하고 그이는 조용히 집에서 머물렀다. 그이가 손으로 쓴 마지막 편지 하나가 보스턴 지역교회 앞으로 보내졌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1년 전쯤부터 나는 꽤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건강이 괜찮다고 느껴지지만 다음 날은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특정한 날짜에 강연하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참 유감입니다. 하지만 그게 인생이지요. 올해에 이르기까지 나는 꽤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바로 앞의 미래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건으로 나는 공식적인 강연 약속을 할 수가 없군요. 좋은 계절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계에서 새로운 단계였으며 나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었지만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했다. 내가 멀리 나갈 때면 친구들더러 그 일을 눈여겨봐 주도록 주선해 놓았다. 여기 나날이 하는 일과 그이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침으로 남겨놓은 일정표가 있다. 부엌 불을 지핀다. 거실에 불을 넣는다. 가능한 한 오래 스코트가 자도록 둔다. 그이가 깰 때까지 부엌 또는 거실에 앉아 있는다. 겉옷이나 스웨터 입는 것을 돕는다. 그의 침상에 담요를 펴고
낮 동안 그대로 둔다. 난로에서 물이 끓으면 차를 만들고 주스 한 잔과 바나나를 준다. 팝콘을 조금 원하지 않으면 이것이 그이가 점심까지 먹는 것 모두이다. 그이는 나무를 구하러 가고 날이 좋으면 아침 내내 밖에서 일할 것이다. 점심으로는 스프와 사과 또는 바나나, 땅콩버터와 꿀을 곁들여 약간의 밀이나 죽을 정오에 먹는다. 그이는 점심 전후에 침상에서 낮잠을 자야 한다. 1시 반쯤 우편물이 오면 읽어본 뒤 아래층 그이 방에 있는 커다란 빈 상자에 넣는다. 날씨가 좋으면 오후 시간에 밖에 나와 있으려고 할 것이다. 4시에 부엌에 불을 지핀다. 감자, 사탕무, 순무 또는 당근을 볶는다. 5시 30분에 내가 샐러드를 만들고 보통 6시에 함께 식사를 한다. 그이는 8시 30분쯤 자러 간다. 이제 앉아서 책을 읽어도 좋다. 메인으로 이사온 1, 2년 뒤부터 우리는 장의사에게 돈을 주고서 미리 우리 자신의 화장에 대비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스코트가 주위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내게 남긴 지침을 따르는 것인데 이 지침은 1963년에 처음 쓰고 1968년에 그의 이름 머리 글자를 써넣었으며 1982년에 다시 그렇게 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요망사항을 기록해 두기 위해 쓴다. 1. 마지막 죽을 병이 오면 나는 죽음의 과정이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나는 병원이 아니고 집에 있기를 바란다. 나는 어떤 의사도 곁에 없기를 바란다. 의학은 삶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며 죽음에 대해서도 무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럴 수 있다면 나는 죽음이 가까이 왔을 무렵에 지붕이 없는 열린 곳에 있기를 바란다. 나는 단식을 하다 죽고 싶다. 그러므로 죽음이 다가오면 나는 음식을 끊고 할 수 있으면 마찬가지로 마시는 것도 끊기를 바란다. 2. 나는 죽음의 과정을 예민하게 느끼고 싶다. 그러므로 어떤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도 필요 없다. 3. 나는 되도록 빠르고 조용하게 가고 싶다. 따라서 주사, 심장 충격, 강제급식, 산소 주입 또는 수혈을 바라지 않는다. 회환해졌거나 슬픔에 잠길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리를 함께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과 행동에 조용함, 위엄, 이해, 기쁨과 평화로움을 갖춰 죽음의 경험을 나누기 바란다. 죽음은 광대한 경험의 영역이다. 나는 힘이 닿는 한 열심히 충만하게 살아왔으므로 기쁘고 희망에 차서간다. 죽음은 옮겨감이거나 깨어남이다. 모든 삶의 다른 국면에서처럼 어느 경우든 환영해야 한다. 4. 장례 절차와 부수적인 일들. 법이 요구하지 않는 한 어떤 장의업자나 그 밖에 직업으로 시체를 다루는 사람의 조언을 받거나 불러들여서는 안 되며 어떤 식으로든 이들이 내 몸을 처리하는 데 관여해서는 안 된다. 내가 죽은 뒤 되도록 빨리 내 친구들이 내 몸에 작업복을 입혀 침낭 속에 넣은 다음 스프루스 나무나 소나무 판자로 만든 보통의 나무 상자에 뉘기를 바란다. 상자 안이나 위에 어떤 장식도 치장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옷을 입힌 몸은 내가 요금을 내고 회원이 된 메인주 5번의 화장터로 보내어 조용히 화장되기를 바란다. 어떤 장례식도 열려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 죽음과 재의 처분 사이에 언제, 어떤 식으로든
설교사나 목사, 그 밖에 직업 종교인이 주관해서는 안 된다. 화장이 끝난 뒤 되도록 빨리 나의 아내 헬렌 니어링이, 만약 헬렌 니어링이 나보다 먼저 가거나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누군가 다른 친구가 죄를 거두어 스피릿만을 바라보는 우리 땅의 나무 아래 뿌려주기를 바란다. 5. 나는 맑은 의식으로 이 모든 요청을 하는 바이며 이러한 요청들이 내 뒤에 계속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존중되기를 바란다. 나는 죽음에 관해 말한 30개쯤 되는 인용구를 담은 쪽지를 만들어 그이가 죽는 날, 죽는 마지막 날의 부고용으로 친구들에게 보낼 준비를 했다. 그 쪽지는 그이가 가기 전 해에 보여주고 허락을 받았다. 여기 그 몇 편을 옮긴다. 당신은 배에 탔습니다. 당신은 항해를 했습니다. 당신은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내리십시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씨앗이 터질 때가 되면 식물은 갑자기 낱낱이로 흩어진다. 그 순간 씨앗은 껍질 속에 갇혀 그렇게 오랫동안 좁게 누워있던 상태가 파괴되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사실은 새 세상을 얻는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와 탄생의 관계는 우리와 죽음의 관계와 같은 것처럼 보인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지금까지 삶을 가능하게 했던 모든 조건들이 사라짐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감이었던 것이다. 구스타브 베히너, 죽은 뒤의 삶. 죽음이 개인의 발전을 지속시킨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나 자리에 없을 때나 잠잘 때와 마찬가지로 죽음은 우리의 지각을 보존한다. 탄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다. 죽음은 감각을 더 예민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없는 색깔을 보게 하고 지금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게 하며 우리 앞에 있어도 만져볼 수 없는 신체와 대상물들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 에드윈 아놀드 경, 죽음과 그 너머. 죽음을 슬퍼하고 그럴듯한 위로의 말을 던지는 사람이 불멸이라는 생생한 사실에 눈을 돌릴 수 있겠는가? 육체가 영혼을 가졌는가? 아니다. 영혼이 육체를 가진 것이다. 영혼은 육체가 제 할 일을 다 했음을 잘 알고 아주 엄격하게 그것을 한쪽으로 비껴놓은 뒤 얼룩이 묻은 옷처럼 벗어버린다. 루시엔 프라이드 영혼의 기도. 우리는 죽음이 육체의 끝이라는 걸 말고 모든 모험의 종말이라고 상상할 수 없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무나 익숙하고 여전히 수수께끼이며 흥분을 가져다주는 우리 자신들이 바로 우리가 일하는 일감이다. 메어리 오스틴, 죽음의 체험. 스코트가 가기 한 달 반 전인 그의 100세 생일 한 달 전 어느 날 테이블에 여러 사람과 앉아있을 때 그이가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딱딱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이는 신중하게 목적을 갖고 떠날 시간과 방법을 선택했다. 정연하고 의식이 있는 가운데 가기 위함이었다. 그이는 단식으로 자기 몸을 벗고자 했다. 단식에 의한 죽음은 자살과 같은 난폭한 형식이 아니다. 그 죽음은 느리고 품이 있는 에너지의 고갈이고 평화롭게 떠나는 방법이자 스스로 원한 것이었다. 안팎으로 그이는 준비를 했다. 그이는 언제나 기쁘게 살았고 기쁘게 죽으리. 나는 내 의지로 나를 버리네.
라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말을 좋아했다. 이제 이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 그이는 스스로 육체가 그 생명을 포기하도록 하는 자신의 방법으로 죽음을 준비했다. 나는 동물들이 흔히 택하는 죽음의 방식, 보이지 않는 곳까지 기어나와 스스로 먹이를 거부함으로써 죽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한 달 동안 그이가 뭔가 마실 것을 원할 때 사과, 오렌지, 바나나, 포도같이 그이가 삼킬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주스를 만들어 먹여주었다. 그러자 그이는 이제 물만 마시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그이는 병이 나지 않았다. 여전히 정신이 말짱했고 나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몸은 수분이 빠져나가 이제 시들어가고 있었다. 평온하고 조용하게 삶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었다. 1983년 8월 24일 아침, 나는 그이의 침상에 같이 있으면서 조용히 그이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반쯤 소리내어 옛 아메리카 토착민들의 노래를 읊조렸다. 나무처럼 높이 걸어라. 산처럼 강하게 살아라. 봄바람처럼 부드러워라. 내 심장에 여름날의 온기를 간직해라. 그러면 위대한 혼이 언제나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그이에게 중얼거렸다. 여보, 이제 무엇이든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몸이 가도록 두어요. 썰물처럼 가세요. 같이 흐르세요. 당신은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당신 몫을 다했고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세요. 빛으로 나아가세요. 사랑이 당신과 함께 가요. 여기 있는 것은 모두 잘 있어요. 천천히 그이는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가 점점 약하게 숨을 쉬더니 나무에 마른 잎이 떨어지듯이 숨을 멈추고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 그이는 마치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시험하듯이 좋아 하며 숨을 쉬고 나서 갔다. 나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갔음을 느꼈다.